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는데 어제 미국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가 4%나 빠졌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좀 이 주식 격언이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이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만큼 나올 것인가 그런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중에 사실 엔비디아 모르신 분은 안 계시고요. 엔비디아가 언제 실적 발표하는지 정확히 몇 시에 발표하는지까지도 아는 걸 본다고 하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뉴욕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한 것이 없는데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다면 우리 월과월과 함께 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는 꾸준하게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 얼마나 초월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초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뉴스를 끊임없이 읽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지수에는 기술주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기방어주, 유통주 이런 종목들은 다우 지수에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두 가지 기업을 보면은 월마트나 홈디포를 들 수 있는데 월마트나 홈디포는 아시다시피 유통기업이고요. 가전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고 배당도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견고한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망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6%까지 장중에 하락을 했지만 마이너스 4%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 그다음에 꾸준하게 MS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우리가 알만한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 당일에는 하락을 했지만 정규장 마감 직전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께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찬물이 뿌려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PI나 PPI나 PC 이런 지표들을 들어보셨을 건데 안타깝게도 CPI랑 PC가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CPI 같은 경우는 전 발표 대비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 조금 올랐고요. PC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목표치에 들어왔지만 이 CPI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PC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희망을 낙관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 아직 추이 꺾이지 않고 너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투자는 진행하되 리스크 관리 요인은 머릿속에 상기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월마트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방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홈디포는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개장 전부터 2%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또 주가와는 가이던스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방향 보십니까? 네, 너무 나쁘게 보이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몇 %를 상회할 것인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무슨 발언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엔비디아 관련 뉴스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읽어보면은 단어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분기 단위로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열심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600% 상승했다, 500%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여줬던 실적을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꾸준하게 뉴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23년 4분기 실적 컨센서스랑 2024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큰 차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의 예상을 좀 크게 뛰어넘는 이제 웃도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들의 제가 직접 뭐 엔비디아의 유통 그 창고에 가가지고 발을 뛰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실적을 좀 믿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제 눌림목 만들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때 수익 청산하면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원했던 거는 좀 아쉽게도 제가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수익을 갖다 줬던 그런 기업들의 호프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승승장구를 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보면은 3원계 니켈 배터리로 이제 뭐 CATL을 때려 눕히고 막 BRD를 때려 눕히고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니켈 배터리는 잘 팔리면서도 어떤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 손실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경력이 3년, 5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태양이 없듯이 이 엔비디아가 그들이 갖고 있는 GPU가 뭐 암호화폐든 뭐 AI든 이런 것들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엔비디아가 이 AI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의료 AI 그다음에 그 기업에 맞춘 이제 범용 GPU에서 그 기업 맞춤형 GPU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주식 바닥에서 한 9년 10년 정도 있었을 때 요거는 내가 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약간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옆으로 점유율 방어를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오늘 이제 내일 아침 7시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발표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마치고 재차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 뉴욕 개장 전 주요 주가의 지수의 선물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장 전부터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매수를 해서 한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선물 가격이랑 장전 흐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패턴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가장 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실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지를 한다면 들고 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올해 연말까지 보유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무리가 없겠지만 내가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매수해가지고 실적 잘 나온다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 나오는 거를 내가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지 이러신 분들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은 수급 동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의한 거래 대금에 의한 기술적 분석뿐이라는 것이고 전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 대금이나 낙폭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은 매수 시그널이고요. 거래량이 없는 음봉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힘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뉴스를 잘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오늘 마이너스 4%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1위였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해서 차트를 봤을 때는 655달러가 지지 구간입니다. 근데 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655달러를 이탈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안정에 청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55달러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수익 관점으로 접근했다. 나 연말까지 볼 것이다. 난 엔비디아를 믿는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655달러를 지지했으면 좋겠지만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 보유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가 아닌 연말까지의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맞물리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만 TSMC 실적의 성장세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TSMC 파운드리 생태계에 속한 국내 그래서 IP 디자인 하우스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긍정적인 분위기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TSMC 하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이제 파운드 1위 기업이죠. 그다음에 실적 발표 현황을 보면은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 기업이 아니고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주가 많아져야 실적이 많이 지는 건데 설계 기업들이 수주를 그닥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훼손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처럼 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혁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훼손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견조하게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적자를 살짝 찍었지만 이 휴대폰 사업부 덕분에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매출액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훼손되는 부분이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20% 훼손하면서 이 반도체 설계가 아닌 이제 제조 부분에서는 가장 좀 선두적인 부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TSMC의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든든한 실적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TSMC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우려가 이제 선반영이 되었고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TSMC만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TSMC랑 SK하이닉스가 이제 합쳤고 그다음에 손을 맞잡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HBM3를 쫓아가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언제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뉴로 반도체 새로운 또 테마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뉴로 반도체 뉴스가 나오면서 시그네틱스나 에이지랜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고 에이지랜드는 TSMC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줬지만 저는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해당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 기간 조정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기술적 위치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슈팅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매매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다면 국내 쪽으로 반도체에 투심이 쏠리면서 반도체 안에서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에이징랜드나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쫓을 만한 종목은 이제 두 종목 정도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좀 잘 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때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실적으로 좀 반영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리포트 읽어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HBM3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3년 4분기에 턴어라운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더 이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에 대한 신빙성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ARM이 GA 공정에 대한 차세대 설계 자산을 최적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세계 최초로 HBM3E를 양산하겠다. 그다음에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방한을 하면서 이지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중심에 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조금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태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했을 때 뭐 제주반도체,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 들 수가 있는데 해당 종목들 조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변동성 강한 종목이 좋은데 성장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술적 위치가 좋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태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성 같은 경우는 PCB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 매출처가 뭐 삼성전기나 포스코 등 굉장히 좀 쟁쟁한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AI 기판이 컴퓨터나 이런 큰 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당연히 메모리에 최적화된 기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태성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이제 휴대폰 모바일에 들어가는 PCB 기판에 대한 최적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2024년에 실적이 이제 2023년에 보여준 수주를 바탕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B2B 사업을 영위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단일 공급 계약이 된다고 해서 이 계약금은 들어오겠지만 잔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약금을 준 다음에 물품을 받아서 분기마다 꾸준하게 잔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태성이 2023년에 보여준 수주를 본다고 하면은 2024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성 같은 경우는 2023년 4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주를 기반으로 2024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태성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제 제주반도체나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시다가 해당 종목들의 단기 피로도 나오면서 그 뒤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하신다면 태성이 그 뒤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훈풍을 받을 수 있는 두 기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성인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엔비디아 실적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내일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좀 매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장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고 좀 지지부진한다면 또 이게 국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 오전에 바로 사시는 분 안 계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손 팀장이 말한 게 다 틀려가지고 깜짝 실적에다가 엄청난 컨퍼런스 콜을 했다. 그러면 시초가로 공략을 해야겠죠. 하지만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보유 비중 10% 넘기는 건 안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저냥 했네 해서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일 오전장 공략은 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오후장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략을 한다고 해서 10%를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5%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면 그때부터 좀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선행이 돼야 되죠. 엔비디아가 $655 지지 여부,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만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머지 5%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매매 가격은 제가 정리 안 해왔는데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잘 못해가지고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내일 오후장에 뭐 2시 반이나 3시쯤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확인 매매 잘합니다. 나는 이제 손 팀장이 말한 거 다 반영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 보고 살 겁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 31,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5%를 매수한 다음에 이제 28,000원에서 27,5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 관점을 하는 거죠. 일단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은 32,000원에서 31,000원까지 5%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 전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3만 원에서 28,000원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약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좀 청산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보면 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토픽주들 두 가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22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회의록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후에 금리 추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투자분들의 투심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제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모델에서 나온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6% 있다라고 하는데 이 6%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후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좀 이 성장주랑 저PBR, 그다음에 성장주와 저PBR 사이에서 그 뒤를 이제 하이넷처럼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런 대안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대응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얕아질 때마다 이제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정말 지지구를 한 번에 이탈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고 반드시 정규장 마감 직전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좀 대안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또 FOMC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의사록 좀 관망하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흐름이 개발 모멘텀이 강한 시정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한 줄 평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정말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좀 쉬는 게 낫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매매를 잘못하신 분들 엇박자로 터진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매매를 손절을 잘 못하고 하루에 한 번 뉴스를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섹터별로 대장주를 봐놓고 조금 쏠쏠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손절이 동반되는 부분이고 자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못 맞추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관통했던 키워드를 보면은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고 초전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 사이에서 계속 좀 희소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강했다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2차 전지랑 같이 강세를 보인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빠지면서 반도체가 갔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윗꼬리가 보이면서 갔던 섹터가 저PBR이랑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제약바이오 줄을 맞춘 다음에 자금 흐름에 맞춰서 짧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쉬셔도 다음 주에 매매 기회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 증시 그 안에서 초전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나눌 때 무덤이 될까 무섭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2시 이후에 급등락을 보였던 초전도체 대응 전략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초전도체에 대한 너무 맹신을 하시거나 큰 비중을 안 넣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전도체가 오후 2시에 밀렸을 때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 발표회,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직접 투자 뉴스는 긍정이죠.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 후보 물질 발표도 3월 4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2시부터 급속도로 코스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나왔고 신성 델타테크도 오전장에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정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저는 보통
테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 섹터가 아니고 테마라고 부른 이유는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업 투자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수급이 나왔다고 해서 초전도체 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급이 급변할 것이다라는 걸 사실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변할 줄 모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주상전화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디 매수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매수를 말려드리지 않지만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비중은 정말 작게 잡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크시거나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는 저 PBR입니다.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저 PBR 관련된 관련 종목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29일에 현대차와 주요 은행주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떤 공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저 PBR을 공략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말일에 이제 배당 기준이 나와 있고 기아 같은 경우 이제 3월 말에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을 수급을 보시면 이제 저 PBR이 가장 처음 부각됐을 때가 1월 24일인가 1월 26일입니다. 그때부터 2주 가까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원사이드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번 주 중반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나 의리금융지주나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을 쳐보시면은 파란색이 간혹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9일 이후로 오늘까지 이틀 빼고는 기관이 매도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2월 5일 기준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이 저 PBR 관련 모멘텀이 나왔을 때 성장주들이 밀렸을 때 저 PBR로 수급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죠. 26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그때 저번 주 금요일 장세로 가보면은 성장주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일에 발표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밀리면서 가치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배당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양봉에 사시는 게 아니고 음봉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음봉에 사신 다음에 배당 얻고 나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좀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이 정부 정책 발표가 2월 말에 나오지만 3월 말에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는 상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9월 달에 ETF가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기업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발표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더 3월 말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재밌는 수익 가져가시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밌는 수익은 어떤 기업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 지분 가치. 뭐 웃돌 것이다, 네. 저평가다 이런 단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사자처럼 들릴까 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KC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강고려화학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 산업용 자재와 도료, 실리콘 및 첨단 소재 생산하는 종합 정밀화학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치월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느 화학 기업 대비해서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사주를 1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 지분 가치가 17%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이 KCC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를 올해 몇 퍼센트,
내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주가 부양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KC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죠.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약 30조 정도 되는데 KCC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9.1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2조 8천억이죠. 그러면 KCC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인데 삼성물산 지분이 2조 8천억입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야기할 때 뭐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30조고 에코프로 BM이 45조인데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뭐 40% 갖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이 30조 중에서 차지하는 에코프로 BM의 뭐 비중은 뭐 20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지분 가치가 낮아요. 그래도 이제 뭐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KCC의 시가총액보다 지분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다. 이거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수면 위로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부각된다고 하면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동행도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다른 저 PBR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급동행 보여주고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KC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유리 팀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